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49.42%를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앞섰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으로 인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선거 분위기로 기울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낙승이 예견된 선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때 51.55%를 득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과반에 근접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환경에서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49.49%입니다.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은 미래를 이끌 20대와 30대에서 득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크게 낮았습니다. 이 의미를 이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극심하게 분열됐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정책은 없어지고 진영 편싸움만 벌어졌습니다. 진영, 세대, 지역으로 갈라진 정치 풍토가 이제는 사회 곳곳으로 번져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가 모두 대선 승리 직후에는 분열을 치유하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가르기 정치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나눠서 한쪽에 편승해 권력을 유지하는 졸렬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과반 지지를 얻은 것은 나라와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선거는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거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와 국민의힘의 계엄 책임자들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말이 진심인지는 곧 판명 날 겁니다. 지금 나라 안팎을 둘러싼 환경은 이 대통령에게 잠시라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여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출 정도로 경제가 벼랑 끝 상황입니다. 당장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주한미군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협상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큰 진폭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외교 안보의 퍼즐을 풀어가려면 무엇보다 4분 5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곧 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고 내년엔 지방 권력도 석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관시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로 군림할 것이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나라를 통합할 것이냐는 이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대통령이 어느 길로 가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권 인수기간 없이 바로 강요들을 인선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첫 인사를 통해 정권의 방향을 가늠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허튼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고 통합으로 우리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에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을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동맹국 대선에 대해 논평하면서 제3국인 중국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새 정부에 중국에 치우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들립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하곤 하는 트럼프 방식대로 본심을 내비쳤다고 봐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패권 저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외교안보 제1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같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나 회담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15, 17일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24, 25일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만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중 나토 정상회의는 각국의 국방비 증액이 논의될 예정이라 이 대통령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하기보다는 참석해서 한국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미 이 대통령 앞에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올봄 트럼프가 기본 관세 10%, 자동차 부품 25%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이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국가별 관세 유예 시한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제기되는 주한미군 역할 변경 문제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우리의 우려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대통령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험난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관세, 대중 수출 통제, 북러 밀착,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처럼 한국에 불리한 요인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